들리시죠?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안 넣어줘. 원래 그냥 들어오실 수 있지 않으세요? 아니, 호스트가 승인해야지 되는 방이던데. 아, 그래요? 내가 범인이구나. 왜? 실장으로 가겠습니다. 곧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알고리즘 산책을 들어갈 건데 후다 이거 끝내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백트랙 문제가 나오죠. 백트랙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 VM 엔진에서 보면 스플릿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스플릿이 일어날 때 두 개의 분기점이 생기고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트랙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백트랙에서 두 개의 백트랙이 될 때마다 원래 분기가 두 개로 됐으니까 두 개씩 분기가 돼서 2의 승수로 증가하게 된다. 2의 승수는 무섭죠. 그래서 277페이지 나온 것처럼 그냥 A가 30개만 쌓여도 2의 30승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게 되고 메모리가 금세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278페이지의 1번 회피 방법은 겸호 수량자로 뒤부터 일치시키자. 어차피 이러한 백트랙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 표현식과 뒤에 표현식이 같기 때문이거든요. 뒤에 있는 A를 매칭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도 A잖아. 그게 바로 스플릿을 만든단 말이야. 따라서 뒤가 아예 A 다음에 B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 그래서 겸호 수량자로 해서 뒤부터 매칭하게 하자 이거지. 나는 앞에부터 매칭하고 싶은데 이러면 이게 안 먹히겠죠. 겸호 수량자는 뒤를 매칭하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뒤 매칭을 하면 앞에는 일치 안 하고 뒤가 매칭한 걸로 나올 거 아니야. 특히 물음표니까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무조건 뒤에 있는 A30이 매칭될 거 아니야. A 물음표 30이 매칭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해결책 1번은 뒤를 매칭하기라고 보면 되고 해결책 2번은 독점 수량자로 매칭하는 건데 욕심 수량자는 자기가 갈 때까지 가지만 백트랙을 이용해서 뒤와 일치시킬 때는 일치시키는 거죠. 280페이지의 그림 7.2에 보면 1번 상황이 바로 욕심 수량자가 움직이는 방식이지. 우리가 구현했던 VM 그 자체지. 일단 어떻게 된다? A 점 곱하기가 먹을 만큼 다 먹어. 먹을 만큼 다 먹고 나서 뒤에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스플릿에서 펄스경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백트랙을 해가지고 뒤에 걸 일치시켜서 전체 완성을 시키고 하나 태스크 돌려가지고 돌아갔는데도 일치 안 하면 불일치로 끝나겠죠. 그래서 얘는 백트랙 기반으로는 AA와 A로 매칭이 된다. 는 거야. 근데 겸호 수량자는 뒤한테 무조건 미루게 돼 있으니까 백트랙 없이 일단 뒤부터 계산하고 보는 거잖아. 결과는 같지만 일단 제일 뒤에 A를 하나 먹고 남은 A 두 개가 앞쪽에 매칭하려고 그런다. 이 겸호 수량자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근데 독점 수량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독점 수량자는 앞에가 일치하면 백트랙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뒤부터 매칭하지도 않아. 따라서 앞에가 다 처먹고 나서 뒤에다 뭔가 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브리치가 일어나. 그래서 그림 7.2에 있는 4번 상황은 언제나 브리치야. 일치가 되는 상황이 없는 거지. 일단 앞에서 소비할 만큼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호가 왜 자바스크립트는
독점 수량자를 못 써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못 쓰나? 아직도 못 쓴다고 생각하고 있나? 태호? 마이크 키고 얘기해봐. 너의 소감을 듣고 싶다. 추세를 보면 매일 신기능이 들어가니까 이미 들어간 게 아닐까. 태산, 너도 저렇게 생각하나? 저 마이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지금 하시는지. 제 얘기하는 거 끊겨요? 아니요, 그 태우님 말이 잘 안 들렸어요. 태호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 겸허 수량자 사용하면 뒤쪽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독점 수량자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뒤쪽으로 가면 독점 수량자는 어차피 문법 설탕이니까 신텍스 슈가의 그 일부니까 그 겸허 수량자를 사용해서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뒤에 나오는 걸로 겸허 수량자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나온단 말이야 뒤에? 겸허가 역참조를 구현하겠지. 전방일치와. 전방일치. 전방일치. 네, 맞아요. 전방일치를 구현합니다. 어쨌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호는 거기까지 안 읽었다는 얘기인가? 안 읽었다는 얘기지. 왜? 이 책은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 독점 수량자는 독점 그룹, 응? 독점 그룹의 신텍스 슈가죠. 그렇지? 아토믹 그룹의 신텍스 슈가잖아. 독점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토믹 그룹의 신텍스 슈가일 뿐인 거고 아토믹 그룹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전방일치 플러스 역참조로 표현할 수 있잖아. 독점 수량자가 된다는 얘기잖아. 독점 수량자라는 건 뭐예요? 절대일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앞의 식이 절대적으로 일치하고 나면 백트랙 등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내가 일단 이거 먹었으면 끝이야 라는 얘기잖아. 거꾸로 전방일치는 어떤 기능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문자열을 먹지 않는 연산이잖아. 기억나요? 어떠한 경우에 내가 문자열을 먹지 않는 연산이야. 근데 왜 전방일치에다가 역참조를 걸면 독점 수량자처럼 되는 거지? 전방일치를 통해서 원하는 수식에 문자를 소비하지 않고 그 전방으로 커서를 옮겼어. 그 다음에 역참조로 전방일치 때 사용했던 문자열만큼을 무조건 확보를 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 수량자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같아. 이것도 같아. 어쨌든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278페이지 해결책 1번에 보면 A가 30문자 반복되는 문자열에 대해 백트랙이 한 번만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 뒤에를 다 일치했을 뿐이지 앞에 걸 일치한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앞에 게 일치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겸허 수량자를 사용하면 백트랙이 똑같이 발생하나요? 아니지. 야, 겸허 수량자라는 건 네. 내가 일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야. 뒤로 그냥 겸허 수량자를 썼다고 내가 일치를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지. 내가 일단 일치되는 건 확인을 했어. 최소 수량으로. 네네네. 그 다음번에 뒤에 수식을 우선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 저는 내가 겸허 수량자 썼다고 뭐 그게 B 헷갈렸어요. 플러스 물음표 쓰면은 B는 일치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저는 무조건 양보 이렇게 해놓고 뒤에 맞추고 내 거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맞아야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한 번은. 당연하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독점 수량자를 지원하는 엔진도 있지만 어차피 신텍스 슈가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복잡한 백트랙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전방일치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예요.
VM 엔진의 약점은 백트랙이 이의 승수로 불어난다는 점인 거고, 백트랙을 방지하는 수식을 짜려면 독점 수량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독점 수량자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방일치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애당초 전방일치로만 식을 짜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다 독점 수량자가 일단 확보하면 이빨을 안 물어준다, 놓고 앉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독점화나 아토믹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별거 아닌 내용이니까 다들 알아서 이해를 하라고 그러고, 일치에 대한 고찰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는 일치에 처음에 가르치는 게 최좌 최장을 가르치고 있죠. 일단 같은 길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걸 고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길어야 돼. 일단 길어야 되고, 긴 놈 중에 제일 왼쪽에 일치한 놈을 찾을래, 이런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프트가 먼저가 아니라 롱기스트가 먼저야. 이 알고리즘의 원리에서는 롱기스트 중에 가장 왼쪽을 찾는 거야. 그래서 최좌 최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최장 최자라고 표현해야지. 길이가 짧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길이가 긴 거부터 일단 찾는단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왼쪽보다는 길이야. 제일 긴 놈을 먼저 찾고 봐. 제일 긴 놈을 찾았는데 제일 긴 놈이 동류를 이루면 더 왼쪽에 있는 애를 찾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91페이지에 있는 레지 EXP에 대해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길이가 더 긴 놈이 일치하는 엔진에서는 두 번째 식이 선택이 되겠죠. 선택 중에. 근데 VM에서는 스플릿 분기를 하기 때문에 1번 태스크에 일치하면 끝나기 때문에 왼쪽이 먼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직관적인 게 최좌 최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개발자에게 직관적인 건 왼쪽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VM 엔진의 작동이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더 쉬워.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OR이나 AND를 쓰는 것처럼 왼쪽이 일치하면 뒤를 안 보니까. 거꾸로 VM 엔진 기준으로 긴 걸 찾으려면 임시 메모리가 필요하죠. 일치식을 두 개로 나눠서 두 개 다 일치시킨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값을 비교해서 긴 놈을 찾아와야 돼. 그러면 VM이 직렬로 실행되지 않고 중간에 메모리 공간에 참조하는 연산을 지트 컴파일러 그 VM 명령 안에 더 넣어야 돼. 그래서 되게 귀찮게 돼.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만들었던 VM에서 SP하고 PC 레지스터 두 개만 움직였는데, 이대로 가면 일치할 때마다 선택해서 메모리에 더 넣어야 되잖아. 레지스터에다. 레지스터가 몇 개가 될 줄 알고. OR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선택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 레지스터에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NFA로 그려보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최장을 찾는 게. 나중에 NFA를 그려봐요. 그럼 선택 NFA를 그려보면 최장을 찾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DFA는 어차피 NFA를 추적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지 엔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292페이지에 보면 구글 엔진은 DFA인데도 불구하고 서브 매치 정보를 실어서 NFA를 시뮬레이션한다. 역방향 DFA 구축한다 같은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이 두 가지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고 돼 있죠. 저런 짓은 할 일 없는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면 안 돼. 근데 293페이지에 있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제 코드로 생각해 볼까?
내가 정규식을 어떻게 짜야지 이렇게 될까요? 5분 줄게. 풀어봐. 내가 대체 저 정규식을 어떻게 짜야지 이렇게 될까? 기본적인 동작은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293페이지에 있는 매칭을 하면 키밖에 안 나와. 그럼 키만 곱하기가 덮어지겠지. 그렇죠? 어떻게 짜야지 모두가 A, B, C, D가 전부 다 곱하기가 쉬워질까? 짜방. 자, 빨리 올려봐. 누구야? 은정님 빨리 올려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야? 그 뭐야? 얼추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 얼추 비슷하게 가려고.
시간 더 줘야 되나? 유롱님 풀었어요?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스터디해왔는데 이거 못 푸나? 풀었으면 메모장에 올려봐. 희영이 거 뭐 물음표 빼면 된다고? 어? 안 되잖아. 이성님 풀었어요? 못 풀었어?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얘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서브 매치가 덮었어져. 따라서 저 방법으로는 키위밖에 얻을 수 없어. 그래서 희영님은 전방일치를 생각해냈어. 전방일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전방일치 안에다 그룹을 넣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전방일치한 위치를 그룹으로 캡처하고 싶다니까? 뭘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따라서 전방일치를 먼저 활용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 전방일치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겠죠. 어쨌든 전방일치로 고치면 수식이 전방일치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캡처하고 싶은 건 전방일치가 아니잖아. 전방일치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문자열이잖아. 그렇지? 그 문자열은 역슬래시 W가 이미 컴마를 포함할 수 없는 문자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겠지.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니까 플러스겠지. 끝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실행해 보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어. 콘솔에 가서. 라는 얘기는 아직도 전방일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겠어. 이거 CS 누군데? CS가 누구야? 지금 이거 올린 사람. 야, 저렇게 하면 전방일치 포인터를 포함한 캡처가 되잖아. 그럼 앞에 undefined까지 포함하게 될 거 아니야. 자바스크립트는 전방일치에 대한 매핑을 널로 매핑해. 게다가 저 W는 뭐야? 플러스도 없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쉽다. 어렵지 않다. 전방일치를 이해했으면 쉽다. 지금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고? 이게 바로 독점 수량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전방일치한 내용만큼 뒤에서 먹어치웠기 때문에 자기가 일치한 내용만큼을 딴 애한테 주지 않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독점 수량자의 작동하고 똑같은 일이라. 우리는 역슬래시 대신에 그냥 직접 다시 한번 써줬을 뿐인 거고. 캡처를 두 번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답이야.
아이고. 제가 원하는 건 전방일치하고 친해지라는 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책에 나왔던 정규식 문제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스 같은 거에 적용하거나 매치를 쓰려고 보면 탭은 다 정규 전방일치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원하는 캡처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서브 매치 덮어쓰기를 비롯해서 일치에 대한 다양한 로직들이 우리가 그 값을 다 얻는 걸 다 방해해. 그래서 개별 일치의 모든 그룹을 얻고 싶으면 다 전방일치식으로 바꿔야 돼.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제 실행 환경이 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보자. 모두 물론이지. 왜냐하면 역슬래시 W 플러스로 했으니까. 그러면 전방일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컴마 물음표 때문에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우연히 역슬래시 W의 그룹이기 때문에 성립할 거잖아. 그렇죠? 컴마가 물음표라서 일견식이 비슷해 보이는 거지. 예를 들면 식이 더 복잡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 안에 수식이 복잡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그 식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 이러면 쓸데없는 캡처가 생기잖아. 희영님은 왜 자꾸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역슬래시는 역참조일 뿐이고 그 일치가 전방 참조 안에 생겨가지고 전방 참조 값하고 같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민성님 말대로 해도 되지만 복잡한 수식이나 선택 사항에서 원하는 전방일치를 계속 얻어야 되는 일들이 생겨. 더 좋은 예가 책 3장에 있는 예제 중에 뭐가 있었는데. 저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서브 매치가 덮어쓰기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실행한 거 보면, 여기에서 단어들, 그러니까, 이 정규식에 대해서 서브 매치 되는 거는 이 최초 괄호에 묶이는 녀석들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민성님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매칭은 원래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죠. 이해했어? 정규식의 매칭이라는 건 원래는 한 번만 일어나. 그래서 원래 민성님이 짠 저 수식은 매칭이 G 플래그가 아니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거야. 그럼 G 플래그는 어떤 일을 할까요? 모두 다 아니야. 일치한 문자열까지 잘라내고 나머지 문자열에 대해서 다시 또 실행해. 그게 바로 G 플래그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거든. G 플래그라는 건 일치한 문자열만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소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직접 구현한 거하고는 달라. 우리가 구현하면 어떻게 구현하냐면 일치시키고 서브 STR로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그치? 또 일치하고 일치한 문자열만큼 서브 STR 또 잘라내고 이렇게 전진할 거잖아. 근데 G 플래그는 다중 일치 문자열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똑같아 보여도 일치 오버랩이 일어났을 때 G 플래그는 오버랩 순서대로 잘라줘. 지금 오버랩에 도쿄도가 나와가지고 도쿄하고 교도가 있는 거에 대한 오버랩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도쿄에 일치하고 나면 남는 글자가 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자르면. 근데 얘는 도쿄 일치해도 교도를 또 일치시킬 수가 있어. 왜냐하면
VM 스플릿 분기에 따라서 문자열을 계속 잘라가지고 G를 작동하기 때문이지. 전방일치가 오버랩이 있을 때는 다르게 작동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지금 민성님이 준 것도 다 G 옵션의 마법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르면 오버랩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저걸로 잘라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방일치 예제가 좋은 게 있다는 게 3장에 나왔다는 게 아마 비슷한 놈일 텐데 오버랩이 나온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버랩까지 포함하면 얘로만 정확하게 얻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우연히 오버랩이 없는 정규식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나머지에 적용하는 로직들은 자바스크립트에 새롭게 도입된 리플레이스 올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매치 올도 그런 일, 그 엔진의 유틸리티가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 시계에 있는 G 플래그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지. 궁금해. 삼촌들 뭐 하나? 아무튼 여기 마찬가지로 find all이라든지 이거 사용한 유틸리티 쪽에서 문자열 공급을 변환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295페이지에 전방 탕색을 이용한 오버랩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방 탕색은 커서를 계속 되돌리기 때문에 오버랩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나 오버랩 뒤에다가 제가 만든 식을 보면 오버랩 뒤에다 붙였는데 그렇게 소비되지 않아요? 아니야. 오버랩 기준으로 이미 G가 그 문자를 오버랩 기준으로 여러 개를 잘라놨단 말이야. 오케이? G가 원래 문자를 자를 때 오버랩 기준으로 여러 개를 잘라놓은 거지. 왜냐하면 전방일치가 문자를 소비하지 않았으니까 전방일치 기준으로 잘라보면 풍덩풍덩 그 중간 문자 이렇게 세 개씩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새끼. 전방일치식으로 하면 이 일치된 것마다 위치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G가. 오케이? 그래서 그림 7.7, 295페이지 7.7처럼 그냥 이 민성님의 식을 쓰면 저렇게 잘라버린다고 문자열을. 풍덩풍하고서 덩풍덩풍부터 시작하니까 덩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저 find all의 문제가 아니에요. G 플래그 똑같이 작동해. 만약에 우리가 풍덩풍으로 정규식을 짰으면 풍덩풍이 일치하고 풍덩풍만큼 소비했기 때문에 덩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덩은 버려지고 풍덩풍이 또 일치되겠죠. 딱 저렇게 작동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전방일치로 하면 이 G 플래그가 풍덩 그 전체 문자열 다음에 두 번째 풍에서 또 잘라내고 세 번째 풍에서 또 잘라낸단 말이야. G 플래그로 자르는 거가 전방일치가 자르는 때는 G 플래그의 동작이 우리가 서브 스타를 자르는 거와 다르게 동작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전방일치 쓴다. 왜냐하면 전방일치도 스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트랙을 통해 가지고 한 글자 앞으로 오거든. 그래서 다시 풍덩풍까지 갔다가 풍자로 다시 돌아오거든. 그래서 다 문자의 클래스는 그지 같죠. 그지 같지만 우리의 관심사인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뭐 볼만해. 유니코드에 대해서 저번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유니코드는 어떻게 생겼다? 평면이라는 걸로 돼 있어. 플랜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 방에서 얘기했나? 스터디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방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유니코드는 방대한 코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했냐면 먼저 플랜이라는 걸 정해. 평면. 이거 평면이라고 정해. 이 평면이 1번 평면에서부터 12번 평면까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쓰는 평면이 1번하고 2번이야. 1번 평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ASCII 일체, TJK가 들어있어. 그래서 극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애들은 다 1평면에서 논단 말이지.
이 평면에 뭐가 들어있냐? 이 평면에 바로 이모지가 들어있어. 우리 관심사는 당연히 이 평면에 수많은 또 다른 베트남어니 뭐니 엄청 들어가 있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1평면을 쓴단 말이야. 2평면까지 쓰겠지. 나머지 평면들은 뭐 나머지 평면들의 일이 있겠죠. 근데 이 평면만 해도 글자가 너무 많잖아. 1평면이 다루는 저 양을 보라고. 1평면 우리 보통 BMP라고 그러거든. 베이스 어쩌고저쩌고 평면이라고 해서 이 BMP 안에도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 평면을 다시 나눠. 이 평면을 나눈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카테고리 그룹이라고 불러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블록은 어떤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1페이지의 표 7.5를 보면 유니코드 블록이 나와. 그럼 우리랑 관련 있는 블록이 뭐가 있냐면 한글 실러블, 한글 자목 이 두 개가 우리한테 가장 관련이 깊은 한글 관련된 블록이야. 그럼 한글 실러블에는 완성되어 있는 한글, 최소한 초성, 중성이 모이면 우리 한글자가 완성된다고 보죠. 그렇지? 우리 초성만 있거나 중성만 있으면 글자가 아니잖아. 초성, 중성은 있어야지 한글자가 되잖아. 초성, 중성 이후에 한글자로서 인정받는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한글 실러블 그룹이야. 블록이야. 근데 자모만 있는 애들은 한글 자모 블록에 들어있어. 이거 블록이라고 부른다. 완성형과는 상관없지. 아스키도 블록이야. 아스키만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블록은 글자의 개수로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평면 1 안에 다 수습될 필요도 없어. 어떤 블록은 평면 1, 2에 걸쳐 있기도 해. 막 이러거든. 왜냐면 테마로 묶은 거니까. 일종의 테마란 말이야. 블록이란. 근데 이 블록만 가지고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없어서 블록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든 걸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7.6에 뭐 한글 스크립트가 있잖아. 얘의 실체는 사실은 위에 있는 저 블록 3개를 모은 거야. 그렇거든? 그래. 한자라는 블록 안에는 CJK 한자뿐만 아니라 베트남 한자, 중국 간체, 번체 다 모아가지고 한자라는 저 스크립트를 만든단 말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코드라는 건. 근데 이 P를 지원해.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지원한단 말이에요. 음절이라는 건 예, 다 포함되지. 초성, 중성 결합 이후는 다 포함돼. 완성형이라는 건 EUCKR 시대의 얘기인데 EUCKR 시대에는 어떻게든 2바이트 안에 한글, 기본 한자, 아스키를 다 밀어넣으려고 하니까 모자라 공간이. 그래서 MS가 만든 거거든. MS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한글 중에 잘 안 쓰는 걸 빼자. 이런 결정을 했어. 그래서 완성형 한글에는 빠져있는 한글이 있어. 하지만 유니코드에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있을까? 31비트를 쓰고 있는? 다 들어있단 말이야. 한글 실러블 안에는 모든 한글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한글은 없어. 왜냐하면 용량이 충분하니까. 그 외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에는 연호라는 게 있죠. 응? 메이지가 있고 뭐 지금 헤이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희영님 얘기를 더해주자면 한글 실러블은 옛날 조합형이 사용하던 한글 자모 결합 규칙에 맞춰서 코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다 공식을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런 연호에 대해서 헤이와만 해도 2글자거든? 2글자야. 근데 반드시 연호는 한 글자로 된 문자예요. 그러면 새 천왕이 오기 전까지는 연호를 모르는데 이런 문자가 존재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이래. 우리가 유니코드 계정을 지금 12판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3판은 다 연호 때문에 일어난 거야. 미친 거 같잖아. 황당한데 이런 나라야. 굉장하지. 그 유니코드에 연호 문자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업무가 시작돼. 그래서 얼마 전에 즉위했죠. 몇 년 전에. 그때도 그랬어. 한 달 동안 거의 업무가 마비돼 있었어. 이거. 굉장한 나라다. 얘들. 그래서 표 301페이지 유니코드 속성 지원 대응표에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안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다 됩니다. 지금은 다 돼요. 전방 탐색과 역참조를 통한 아토믹 그룹 모방이 302페이지에 나와 있죠. 태호는 302페이지까지도 안 읽은 거지. 공부 열심히 하랬더니. 야, 너 이래가지고 알고리즘 산책 읽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은퇴하시나요? 이래. 그렇고요. 후방 탐색은 원래 제약이 심해요. 그렇겠죠. 수식의 끝이 어딘지를 판정해야 되잖아. 후방 탐색의 위치를 한정 지으려면 내가 만든 식의 끝을 판정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 암담한 거 아니냐? 어디가 끝인지 찾으려면? 그렇잖아. 어딘가 끝이 찾아야 되잖아. 그럼 뭐 얼마나 길 줄 알고 찾아? 어디까지 메모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끝을 찾으려면 메모리 다 많이 잡을 수 있거든? 메모리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데? 문서가 2기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양반이지.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끝에 어떻게 찾을 건데? 메모리 다 죽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방 탐색은 태반다 문자의 길이 제약을 걸어요. 그게 바로 303페이지 얘기야. 적당히 건다. 오히려. 그 외에 공백 문자열에 대한 매칭을 어떤 애들은 전방일치로 보는 엔진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빈 문자열로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뭘로 볼 거냐 이거야. 정규식 이 모양이야. 이거 뭘로 볼까? 생각해봐. 이거 뭘로 봐야 돼? 뭘로 볼 것 같아? 그거를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엔진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전방위치로 봐. 내가 지금 메신저에다 올린 거 봐봐. 이렇게 바라본다. 그렇죠? 전방일치로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 전방일치가 어떻게 알았냐고? 제일 앞에 있는 문자열 A 앞에도 이게 있잖아. 선이 있잖아. 응? A, B 제일 앞에도 있잖아. 제일 앞에도. 그러니까 전방일치로 바라본 거라고 이게. 응? 그럼 이거 세 개는 다 어디에 일치한 거야? 전부 다 전방일치에 일치했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 모든 전방일치에 3개씩 일치한다고. 그래서 매치식을 보면 이 문자열 사이사이마다 3개씩 일치하고 있겠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정규식에 대해서 A,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이렇게 3군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3개의 매치가 일어나고 각 매치는 2개의 그룹 매칭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전방일치니까 다 널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게 될 거라고. 거의 모든 엔진이 다 이렇게 작동해요. 지금 저 공백 문자로 작동하는 엔진은 거의 없어. 그래서 괄호를 전방일치의 약어로 보고 있다. 거의 모든 엔진들은 현재. 그래서 전방일치를 캡처하고 싶으면 그냥 괄호를 쓰면 돼. 굳이 전방일치식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나는 A와 B 사이만 궁금해 라고 생각하면 A 괄호 B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그럼 우리는 A, B 사이에만 뭔가 넣을 수 있겠죠. 리플레이스로 넣으면. 어? 그렇다. 어렵게 수식을 짜지 않고 얘가 전방일치로 보기 때문에 이거 봐. 이게 명확하게 내가 전방일치라고 본다고 그랬잖아. 후방일치도 아니고 정확하게 전방일치로 보고 있잖아.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리플레이스를 하면 A, B 사이만 뭔가 넣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쉽게 짤 수 있단 말이지. 내 말 그대로야. 빈 공백 문자 괄호는 우리는 공백 문자로 보지 않고 전방일치로 보고 있다. 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규식 사용법에 대해서 3장 이후에 더 고급 사용법을 몇 개 더 배웠죠. 결론. 우리 정규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는 전방일치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달려있다. 거의 모든 테크닉이 전방일치 테크닉 아니었어? 3장에서 배운 것도? 그치? 전방일치를 잘 쓰냐 못 쓰냐에 달려있어. 그렇습니다. 전방일치의 두 가지 특징. 문자를 소비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다. 백트랙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루프문 비슷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그치? 정규식 안에서의 제어문을 만들 수 있었죠. 까먹었다고? 영상 봐. 영상 있지. 나중에 다시 복습해. 우리끼리 복습하면 되잖아. 기타 궁금한 거 있어요? 책 나머지 내용들이나 딴 거 공부한 거에서 혹은 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거나.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좀 네. 있었는데 그 노드로 VM 방식 좀 짜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PC를 구현하기가 엄청 까다롭던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C는 메모리를 포인터로 바로 제어를 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좀 언어 레벨에서 좀 PC를 구현하기가 수월한 것 같던데 아, 다른 그렇구나. 예,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PC하고 SP가 다 숫자예요. 자바스크립트 구현할 때. 왜냐하면 어떤 문자열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 그래서 SP하고 PC의 정체는 그냥 숫자 카운트야. 원래 문자열은 보존해 놔야겠지. 그래서 이건 있는 거고 실제 SP하고 PC는 카운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얻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없겠지. 이렇게. 저 대괄호는 차에서의 추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ES6부터는 공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포인터가 그거지 뭐. 인덱스지. 차 배열의 인덱스지. 포인터가 더 편할까? 그거는 고정 메모리 블럭밖에 못 써서 포인터였을 뿐이지. 기타 또 궁금하신 분들. 민성님 VM 구현에 꼭 성공하세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 씨뿔뿔 C로 된 그 예시를 보면 네. 결국은 어, 그 스플릿하고 난 다음에 그 PC가 스플릿된 스레드가 나왔을 때 그 이전 스레드의 PC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C에서는 포인터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PC가 그 어떤 메모리상의 어떤 하나의 주소값이면서 배열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PC가 카운터니까 백트랙 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리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 PC STR은 변하지 않을 텐데 뭐 어차피 SP STR도 변하지 않고 그냥 카운터를 다시 백트랙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리면 그만이지. 애당초 플러스 플러스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때릴 필요도 없을 거야. 아니지. 플러스 플러스 했지. 그 때문에 S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돌려주면 그만이지. 백트랙 말 그대로 포인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지. 큰 문제는 없어. 포인터가 알겠습니다. 편하다는 건 중요할 수 없어. 우리 카운터를 직접 제어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래야지 저 뭐야 오니그루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고정 문자열 탐색 최적화를 해가지고 커스텀프 시킨 게 더 용이하단 말이야. 당연하게도. 중간 명령이 고정 문자열 수식을 발견했으면 고정 문자열만큼 그냥 SP하고 아니 PC를 그냥 점프시키면 된단 말이지. SP도 그렇고. 카운터 쪽이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283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독점화한 정규 표현식에서 인조이에는 완전 일치하지 않고 물음표에만 부분 일치한다고 나오잖아요. 283페이지? 네. 아래쪽에 보면은 어. 독점화한 정규 표현식이 이제 앞쪽에 있는 걸 다 문자열을 먹고 놔주지 않아서 뒤쪽에 물음표에만 일치한다고 나오잖아요. 당연하지. 네, 네. 그러면 독점 수량자로 이게 독점 수량자를 사용해서 독점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독점 수량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앞에 인조이 부분이. 음. 그러면은 걔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매치되지 않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그 독점 수량자를 사용하면 앞에 독점 수량자가 그 문자열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음. 그러면 독점 수량자를 왜 사용하지?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식을 매치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앞에 이 독점 수량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전부 다 잡고 뒤에 것만 찾으려고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독점 수량자를 어떤 경우에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가 아직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역/D가 뭔지는 알지? 네. 마이크 꺼져 있어. 아, 네, 압니다. 그럼 역/D에 느낌표가 포함되니 안 되니? 역/D 뒤에 느낌표가요? 역/D 대문자 뒤에 느낌표가 네. 포함돼 안 돼? 되는 거 아닌가요? 되지. 네. 그치? 네네. 그러면 우리 역/D 안에 독점 수량자로 얘가 다 먹었으면 제일 끝에 있는 느낌표는 누구 걸까? 물음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가 어디? 느낌표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야, 저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 이 수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저 왜? 역/D는 숫자가 아닌 거를 다 가져가니까. 그럼 이 수식은 영원히 일치 안 하겠네? 그치?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수식은 영원히 일치 안 할 거야. 네네네네. 숫자일 때일 수도 왜냐면 없고 문자일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앞에 있는 애가 다 먹고 뒤에 먹을 애가 없으니까 마지막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시죠? 따라왔지? 그러면 우리 여기다 괄호 씌워볼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건 성립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성립 안 하겠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앞에 있는 괄호가 다 먹어쳤으니까. 네, 뒤에까지 갈 수. 느낌표를 먹을 수가 없잖아. 네. 되게 똑똑한 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멍청하니까 내가 이걸 한 단계씩 풀어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잡힐 수 있는데? 느낌표가 있는 경우. 아니.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성립, 야 앞에 거 무조건 성립 안 한다며. 뒤에 게 성립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는 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느낌표 있는 경우 아니에요. 아니야. 숫자 느낌표인가? 아니야. 난 문자를 묻는 게 아니라고. 이걸 다시 풀어줘. 이렇게 된 거지. 네. 어떤 경우에 느낌표가 성립할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 느낌표가 두 개. 문자 말고 저 수량자가 어떤 경우에 성립할 거 같냐고. 이 수식이 참이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일 것 같아. 야 앞에가 성립하면 무조건 저 느낌표가 성립하는 경우는 안 생기잖아. 숫자 한 다음에 느낌표가 오는 경우 아니에요? 이때만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왜? 독점 수량자가 없는 경우가 돼버렸기 때문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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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0이라는 뜻은 뭐야? 이런 뜻이잖아. 어? 네, 맞아요. 걔가 정규식으로. 네. 0이라는 뜻은 없다는 뜻이잖아. 네, 정보가 맞아요, 없다는 맞아요, 얘기잖아. 맞아요. 0이니까. 네, 맞아요. 이러니까 느낌표밖에 성립하지 않겠지. 네. 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응? 언제만 성립해? 앞에 게 빵인 경우에만 느낌표가 성립하는 거야. 왜? 네. 독점 수량자가 일단 등장하면 얘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네. 이해했냐?
이해했어요. 즉 앞에 있는 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0일 때만 느낌표가 성립한다고. 이 네네. 새끼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독점수사 다 먹어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느낌표가 소비될 리가 없다고. 네네네네. 내가 중괄호로 풀어줘도 몰랐어. 응? 곱하기의 뜻은 이런 뜻인 거고, 네. 이 중에 어떤 경우에만 0일 때. 오직 0일 때인 케이스에서만 뭐가 느낌표가 성립한단 말이야. 네. 알겠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엔조이 물음표에서 물음표에 있는 느낌표만 딱 일치하게 된단 말이야. 물음표만 일치하게 된단 말이야. 왜? 앞에 있는 그 괄호식 전체의 곱하기 중에 0일 때만 물음표 또는 느낌표에 일치하게 되니까. 앞에가 하나도 안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엔조이는 다 무시하고 물음표 또는 느낌표만 일치하게 된단 말이지. 어? 네. 여기에서 왜 물음표만 일치하냐면 엔조이가 앞에 괄호에 빵인 경우에, 즉 아무것도 없고 얘만 홀로 있는 경우로 봤을 때만 물음표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엔조이는 아예 대상이 아닌 거지. 얘네가 만약에 이걸로 해석되는 순간 독점 수량자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소비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네. 또 어떤 경우에만 얘네들은 이 경우에만 이 물음표를 소비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일치식은 물음표밖에 안 남는 거야. 아. 힘들다. 알겠냐고. 이해했어요. 비밀은 여기 있는 거야. 제가 난독이 많네요. 나 문장을 이상하게 해석했네요, 제가. 인조의 물음표가 아니라 물음표에만 일치한다는 말이군요. 난독이 많네. 이때만 true라고. 나머지는 true가 될 수 없다고. 이해했어요. 저는 인조의 물음표를 넣었는데 왜 물음표에만 매칭되는 거지? 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조의 물음표에는 매칭이 안 되고 물음표에만 매칭이 되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내가 물어볼 때 반응을 보면 저는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너만 못한 건 아니었어. 다행이다. 지금 다들 멍 이해했습니다. 때리고 있는 거 보면 다들 몰랐었던 거니까 괜찮아.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독점 수량자의 곱하기를 쓰는 건 저런 편법을 만들어내고, 즉 괄호가 없을 때만 이 수식이 성립하지. 네, 이제 이해했어요. 따라서 없어도 되는 거야. 얘는 아예 이건 그냥 이렇게 바꿔 써도 돼. 왜냐면 앞에가 빵일 때만 이게 성립하기 때문이지. 그쵸. 그래서 그럼 독점 수량자를 왜 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럴 거면 뭐 들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그 외에 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지. A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게 빵개 이상이라는 뜻은 그냥 A가 빵개 이상이라는 뜻이란 거. A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빵이. 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연계와 한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하지만 두 개부터는 그렇게 되진 않지. 응? 왜냐하면 두 개부터는 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초기화할 수 있는 거는 A는 있는데 A 곱하기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이때부터는 달라진단 말이야, 식이. 응? 즉 내가 네네. 이렇게 쓴 건 함부로 치환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함부로 치환이 안 되지만 A 플러스까지는 치환이 되는 거지. A 플러스의 곱하기는 그냥 A 곱하기로 치환이 되지.
이 책에서 수량 최적화에 대한 공식이 8장까지 가보면 3개 정도 더 나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쓱 하고 한 3개 정도 더 단축하는 공식들이 나오거든. 그건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책 읽어봤으면 이게 중간에 한번 나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 8장에도 이거 2개 정도 더 나오거든, 이 패턴이. 이거 나름 유용해. 네. 외우고 있어. 해서 이 어려운 책을 다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나름 다 이해도 했어. 그치? 아닌가? 나만 이해했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읽고 왔어. 본인들이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책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거 소화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잖아. 어쨌든 유롱님 어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엄청 걱정했던데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이제서야 뭐가 됐다? 아, 내가 고등학교는 나왔구나를 증명했지. 이게 일반적인 사회인 대상으로 쓴 책을 나도 읽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증명을 했잖아. 그 전까지는 나는 뭔가 유튜브 영상이나 애들 초딩용 노래 뭐 이런 것만 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성인 대상 책을 내가 읽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럼 그렇고요. 다음번 들어갈 책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 자, 일단 똑같은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번 스터디에 참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음번 책을 리뷰를 먼저 해주고 나서 판단하는 게 낫겠지.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알고리즘 선책이라는 책이죠. 이런 책이고요. 알렉산더 A. 스테파노프, 다니엘 E. 로즈가 지었대. 이게 한 명의 이름이냐고? 여기까지 한 명의 이름.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스테파노프까지가 한 사람이고 다니엘 로즈가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지금 아마존 자회사가 아니라 흡수됐어요. 인수됐어요. A9.com. 그래서 지금 자회사가 아니라 아예 들어갔어. 아마존의 검색 엔진 만들었던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A. 스테파노프의 이력을 볼까요? 소련 시대 사람이고요. 소련 시대 사람인데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잠깐 교수도 했었고요. 보면 막 미친 개발을 막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 아저씨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그래서 알렉산더 A. 스테파노프가 대학 시절에 자기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틀린 언어의 창시자고 또 한 명이 스위프트 언어의 창시자. 다 이 아저씨의 아들 똘마니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 아저씨가 개발자로서의 큰 업적은 무엇이냐? 표준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와 제네릭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 C++은 비안의 스톱이 만들었지만 제네릭은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네릭은 다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제네릭이란 개념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 굉장하지? 이 사람 제네릭의 창시자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네릭을 만들게 됐을까?를 설명한 책이야. 내가 대수학을 전락에 했더니 대수학 개념을 제네릭이라는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풀었어. 라는 걸 설명한 책. 뭐 제네릭 창시자가 대수학으로 제네릭 만들었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면 우리는 대수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제네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근데 여러분 대수학이 뭔지 아냐? 이게 또 문제지. 왜? 중학교 수학 이상 발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나에게 대수학은 방정식이잖아. 거기서 끝났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위키나 구글에다 대수학이 뭔지 쳐보면 연산을 공유하는 집합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연산의 범위나 더 나아가서 연산을 공유하는 집합이라고 나오지 않고 공리를 따르는 집합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공리가 굉장히 큰 범위야. 공리라는 거. 그래서 대수학에서는 이 공리를 잘게 나눠. 뭐라고 나누냐면 분체환이라고 나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마 분하고 환만 나오나?
책은 안 나오네? 책까지 안 나오네. 군체 환 중에 군하고 환이 나오네요. 이게 다 공리야. 연산으로 정의되는 공리야. 예를 들면 자연수라는 건 뭐지? 자연수라는 건 덧셈에 열려있고 곱셈에 열려있으나 빼기나 나눗셈에 닫혀있는 수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빼거나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덧셈과 곱셈은 어떻게 해도 자연수가 돼. 닫혀있는 거지. 정수는 뺄셈까지 열려있어. 하지만 나눗셈에는 닫혀있지. 그러면 나눗셈을 포함해서 열려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수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대수학이라는 건.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해. 그리고 모든 상태는 두 개로만 나타낼 수 있어. 부울린 대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거 대수인 거야. 이 대수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대수적 표현의 타입이 나와. 대수 타입이라는 건 무엇이냐? ADT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클래스를 생각해봐. 클래스를 생각하면 대체 가능성이라는 객체지향의 특성 때문에 부모 자리에 자식을 넣을 수 있어. 이유가 뭘까? 자식들이 다 부모와 연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부모로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대수학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수적인 타입을 하나하나 구현할 때는 상속 또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뭐 봉인된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대수 타입이라는 걸 타입으로 하나하나 구현할 때는 그래. 근데 하나의 타입 안에 대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제네릭이야. 그게 바로 제네릭이야. 리스트, 인티저형 리스트와 스트링형 리스트도 리스트의 연산을 공유하고 있어. 즉 리스트 타입은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서브 타입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서브 타입이 다른 모든 리스트들은 다 우리가 보기엔 리스트로 보여. 이게 바로 대수 개념인 거야. 그게 대수.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뭐하나. 어쨌든 대수를 배우는 거야. 얘기하면 뭐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수 개념이 없다는 거고 대수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배우는 거야. 이 대수 개념을 배우면 이렇게 쓸모없지가 않아. 이렇게 쓸모가 많아. 예를 들면 객체지향에서 왜 상속을 쓸까요? 애니멀 안에 캣과 도구를 자식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이걸 꼭 상속으로 만들어야 돼? 왜 상속으로 만들어야 돼? 도구하고 캣이 애니멀로서의 공통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럼 유틸리티 애니멀을 만들고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그만이지. 그렇잖아. 예를 들면 애니멀이 브레스라고 숨쉬기를 한다고 쳐. 아니 그럼 브레스라는 함수한테 캔 넣고 도구 넣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왜 애니멀을 상속해야 돼? 공통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 외에 나머지 다 합성으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상속을 쓰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캣하고 도구는 애니멀 상속받아서 만들었냐고. 대체 왜? 상속을 써야 되는 이유는 대수 타입 때문이다. 나는 캣과 도구를 애니멀로 보고 싶기 때문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애니멀의 기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캣과 도구를 애니멀로 보고 싶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애니멀로서 얘를 그냥 다루고 싶고 그 안에 알아서 사정은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대수 타입인 거야. 타입에다 적용하면 상속계층인 거고 타입 안에서의 대수 타입을 갖고 싶으면 제네릭인 거야. 어렵죠? 이렇게 무식해. 왜 상속을 쓰는지도 설명할 수 없잖아. 무식하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짬 먹고 시장에서 굴르고 몇 년차 개발자가 돼서 업무 시키면 잘하지만 프로그래밍 이론으로 들어가면 무식해. 그래서 고도의 설계를 할 수 없어. 좋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 코드 중복을 막고 아름답지 않아도 돼. 드라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카피 앤 페스트로 여기저기 그냥 코드가 100만 코드가 나오겠지. 어쨌든 다 대수 타입을 이용하면 그런 반복 작업을 컴파일러한테 맡겨도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컴파일러한테 대수 타입적인 함수를 주면 걔가 알아서 다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목차를 같이 볼까?
여러분들이 대수 개념이 없으니까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그래서 이집트 곱셈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수 찾는 알고리즘, 완전수를 찾는 알고리즘, 공축도 알고리즘 등등 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알고리즘을 좁혀가고 고도화시킴으로써 공리에 접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정수에 통하는 공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최대공약수 알고리즘, GCD라고 부르는 이 최대공약수 알고리즘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이게 앞으로 만들어질 거대한 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쨌든 다 공부하게 되지.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수에 대한 공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게 돼. 그럼 근대 정수론이 시작돼. 이 정수론을 이용해서 정수론의 공리를 이용해서 소수를 만들어서 그 유명한 페르마의 소수와 페르마의 작은 정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오일러의 정리가 나오지. 그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 모듈러 산수를 응용할 수 있게 되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수론을 이게 정수론을 굉장히 짧게 배우는 거죠. 불과 한 30페이지 만에 정수론 배우는 거. 여러분 대학교에 정수론 갔다 오면 한 600페이지 돼요. 2학기 분량이. 저거만에 배워. 이 아저씨는 산책하는 기분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죽어. K2야. 죽었어. 집안 산책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 정수론이 30페이지에 우겨놓은 게 말이 되냐고. 다 죽었어. 이거 보면. 다음 수학에서의 추상화를 해. 드디어. 지금까지 배웠던 정수론이랑 정수가 왜 성립하는지를 배웠으니까 아 정수라는 게 군과 단항 항과 군 때문에 이 수학에서의 대수 추상화를 할 수 있구나. 즉 내가 더 이상 1, 2, 3으로 인식하지 않고 얘를 자연수 이런 대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자연수는 어떤 공리를 성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정의를 못하겠지만 정수이면서 0 이상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렇죠? 뭐 그래도 돼. 어쨌든 지금 말한 그 정의가 자연수의 모든 수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는 1부터 쭉 시작하는데 자연수 100이 됐든 200이 됐든 방금 내가 말했던 정수이면서 0보다 크다는 거 다 만족하고 있지 않냐고. 대수라고. 그래서 대수라고 부르는 거야. 걔네 동네가 하나로 보인단 말이야. 그 하나로 보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큰 범위, 작은 범위가 있어. 그게 바로 군, 항, 이 제일 작은 부분이야. 그 중에 군이 제일 작아. 부분군, 순환군, 그 군에 대한 걸 먼저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항을 배우겠지. 그래서 제네릭 알고리즘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보는 거야. 즉 제네릭 알고리즘에서 제네릭을 감싸는 타입은 결국 뭐다? 이 흐름대로 가면 군이라고. 근데 제네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중에 이제 여기 환이 나오는데 환도 제네릭으로 표현이 돼. 이래요. 쭉쭉 가겠지? 네, 아무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대수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체계나 이 사람은 제네릭밖에 안 쓰는데 제네릭 대신에 상속계층, 타입계층으로 바꿔도 다 문제는 해결되긴 해. 수학적 프로그램에서는 제네릭을 안 쓰죠. 제네릭이 없으니까. 대신에 함수 타입을 계속 정의해 가면서 타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걸 하이 오더 타입이라고 불러. 어쨌든 수학적 베이스가 없으면 다 안 돼.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객체지향에서 타입을 우리가 사용하고 상속구조를 쓰는 이유는 대수 타입을 만들기 위한 거고 대수 타입을 이해하려면 정수론을 대수학을 이해해야 돼. 여기 나오는 얘네들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이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단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수학 기본이야. 대학교 1학년 때 수학 과목 배우는 거. 그래서 앞으로 다 외워라. 앞으로 내가 유클리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유클리드를 알아야 돼. 라그랑주 정리. 다들 뭐 어디서 막 들어는 봤지. 뭐 이런 인간이 있는 건 알아. 라그랑주 정리가 뭔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지금 여기서. 페르마도 들어봤어. 페르마 소스가 뭔데? 물어봐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이과 수학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이거 다. 사람들아. 오일러 정리는 3학년 때 배우는 거고
이 고교 졸업이 의심되는 저번 시간에 국어적인 소양도 의심이 됐지만 수학적인 소양으로도 의심이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고교 과정을 다시 가르치는 이 느낌 좋아. 어쨌든 좋아. 그렇다고 뭐 이런 책이에요. 그렇죠.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책을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이책밖에 안 사는데 나이 먹으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 안 벗고 책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스캣 들은 거야. 제 모니터 거대한 걸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제 모니터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게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가 얼마나 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로 보여주지? 그래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핸드폰이 요만하잖아. 이렇게 75인치 모니터란 말이야. 나는 눈을 찡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모니터 큰 거 쓰란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북 스캔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책을 스캔으로 대부분 다 옮기고 있어요. 그 모니터에서 큰 모니터에서 크게 보고 있겠죠. 지금 저는 책 볼 때. 여러분들 아이패드나 뭐가 됐든 타블렛 하나 사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침대에 아예 붙박이로 박아. 붙박이로 박아서 이 주석 달기 되지 이거 그림 그리기. 그렇지? 침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잠자는데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집게형 홀더로 아예 타블렛을 그냥 여기다 박아서 고정시켜버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런 어려운 책 보다가 그냥 기절해서 자. 딴짓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책 놓고서 보다가 3페이지 보다 기절할 거거든. 그냥 이러고 살아. 알았지? 그냥 이러고 살아. 밤마다 봐 그냥.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나갈 거 아니야. 밤에 딴짓하지 말고 그냥 이러고 자. 그럼 잠도 일찍 자고 좋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알고리즘 산책에 빠져가지고 밤새고 이러질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러고 살아. 제가 해보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수많은 어려운 책들, 저한테도 안 읽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만 저한테 다 기초서고 옛날에 띄웠던 책이잖아. 저도 엄청 어려운 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들 다 이렇게 보거든. 어차피 밤에 일찍 잘 거면 그냥 이렇게 하고 하란 말이야. 그냥 유튜브 보고 있으면 밤새잖아. 이렇게 박아놓고 살아. 맨날 어려운 책 띄워놔. 보다 자. 그런 면에서 싸구려 타블렛도 상관없으니까 타블렛 좀 큰 거 사가지고 이북으로 보기 쉬운 정도의 타블렛, 아이패드 에어 수준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갤럭시 8 울트라 큰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북 보기 편하니까 그냥 바꿔놓고 살아. 맨날 여기다 어려운 이북 띄워놔. 이산수학 뭐 이런 거 띄워놓고 자. 그렇지? 그럼 맨날 한 페이지 보다 잠들 거거든. 365일 볼 수 있어. 한 권만 사도.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책들이 쉬워져. 그럼 그 책도 재밌어질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변태 같지만 저한테는 실제로 이런 책들이 소설책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재밌어요. 나는 이 기술서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정규 표현식 책을 읽으면서 저자랑 대화하는 느낌이 안 나? 그렇잖아. 얘가 이런 포석을 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냄새가 나잖아, 책에서. 나는 이런 책들을 볼 때 소설책하고 비슷하게 걔랑 대화하는 느낌을 본다니까, 진짜로. 이 난독증 환자들아 좀 그렇게 보라고. 맞지? 어려운 책들 좀 봐, 제발. 맨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웹툰 좀 그만 봐.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다 웹툰 보려고 이거. 이러고 살아요. 알지? 침대에다 이렇게 하고 살아. 아무튼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방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방으로 다 초대할 거야. 여기 멤버들. 어쨌든 어려운 책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스터디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공부한 느낌이 나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해해야 한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증거.
오늘 내가 문제 2개를 했는데 다들 못 풀고 있잖아. 어? 그 정도라고. 착각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복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정규 표현식 책을 이제 복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복습을 연속으로 3번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결국에 3번 정도 복습해야 돼. 그리고 오히려 뇌 인지과학상 효과적인 건 지금 바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복습하고 3달 후에 복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어쨌든 이 책을 3번째 볼 때쯤이면 내 곽인이 돼서 되게 쉽게 읽힐 거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론 사전 지식이 많지만 그렇다고 정규시 책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정규시 책을 전 5번 이상 본 거야. 텀을 두고서. 이 알고리즘 산책이라는 이 책도 저는 4번 이상 본 책이란 말이에요. 날까 제가 가진 책들은 대부분 저는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읽어요? 그냥 훅 하고 읽어. 빨리빨리.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읽어. 또 읽어. 그러면 계속 또 읽는 책들의 레시피가 바뀌겠죠.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읽을 때마다 웹툰처럼 보면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읽는 것처럼 읽으라는 얘기지. 그렇죠? 침대에다 맨날 박아놓고 주무세요. 그렇지? 여러분 보면 돼. 그리고 책 봤으면 뭐 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들아 코드로. 저는 수많은 떠버리들이 연예인들이 실제로 개발을 시키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맨날 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현을 시켰을 때 잘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맨날 코드를 짰기 때문이겠지. 애당초 이 지식을 흡수할 때 아니 이 지식을 코드를 어떻게 써먹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 만약에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였으면 이 책에서 정규식 나올 때마다 프론트엔드에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 하고 했으면 나왔던 정규식들이 그냥은 리플레이스에 써먹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변형해야 되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러면 진짜 실력이 됐겠지. 그러니까 항상 코드랑 병행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면 코드로 병행한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우리 2장씩 나가. 이번 스터디 2장씩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갈 게 여기까지. 몇 페이지 안 되죠? 말이 2장이지 36페이지밖에 안 돼요. 말이 36페이지이지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겠지만 부장 별로 안 돼. 1장은 뭐 별거 아니지. 1장 별거 아니고 2장 결국엔 기본적으로 2장을 배운다는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만해. 시절 볼까? 이해할 만한지 아닌지. 이게 바로 항등식이죠. 막 기억나? 항등식 뭐 이런 거 기억나나? 그러면 이름 뭐야? 곱셈의 항등원 뭐 이런 거 기억나나? 안 나? 심각한 사람. 어쨌든 귀납법은 기억나요? 수열식에서 귀납법 했던 거? 그래서 n 플러스 1은 na로 전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게 된 거죠. 곱셈이라는 거. 방금 이 수식 전개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이 제기식으로부터 시작하겠지. 꼬리제기죠. 그나마. 그럼 4a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른 계산표라는 걸 도입하게 된다. 오, 벌써부터 지옥이지. 대체 이게 무슨 곱셈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대체? 대체 이 수식의 의미는? 네, 맞잖아. 여러분들한테는 연속된 K2가 와 있을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규식의 VM이나 NFA도 정복한 인간들이야. 그치? 이런 고등학교 산수의 실수는 없지. 실제로 산수밖에 없죠. 덧셈 곱셈밖에 안 나오는데 설마 덧셈 곱셈이 지진 않겠지? 지나?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나? 됐습니다. 이거 이트 곱셈이고요. 여기는 뭐 쉽지.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지나 같아지는데
소수의 채라는 게 이제 나오지. 그러면 이제 채걸음을 보고서 코드를 구현하지. 채걸음 코드를. 네, 점점 심각해지죠 내용이. 이제 모든 장이 그냥 VM이나 NFA 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려나? 그렇다. 그럼 또 이제 완전수 개념을 배웠으면 이 사람의 무서운 점은 또 이 완전수 개념을 코드로 또 구현해. 뒤에 가면 공식도 나오고 이제 막 구현이 나오죠. GCM 구현이 나와. 뭐 아무튼 대충 리뷰가 됐죠?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해도 돼요. 그렇지? 공부 시간 많이 투자 안 하면 이거 따라오기 힘들어. 어느 수준이냐면 고등학교 수능 보는 수준으로 투자할 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읽어서 이해해야 될 거야. 그냥 쓱 읽고 모르겠는데 하고 올 거면 뭐하러 하냐고. 다 알겠는데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인간들이 다 VM 읽게 시켰을 때 모르겠어요 하고 왔긴 했지만 내가 또 수학과에도 해줘야 되나? 어쨌든 잘 모르겠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요. 그치? 이거 멀쩡한 성인 대상으로 쓴 거잖아. 전공 서적 아니잖아. 그치? 우리 좀 성인 대상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